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연도 4월 2일 날 시행된 국가직 9급 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이번 연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기본기를 잘 닦으신 그런 수험생 분들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또 그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 후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자,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제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이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요게 틀렸고요. 보시면요. 제하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 같은 경우에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그렇지 않죠. 자, 제하 수입이 나오면 제가 세간장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세간장이 등장하고 세금 징수하는데 이때는 납세지도 세간의 소재지로 하죠. 수입 신고하는 세간의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로 하니까 수입자 주소지 아니죠. 틀렸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넘어가죠. 2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이게 틀렸죠? 맞는 지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리뷰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틀린 지문 왜 틀렸는지 그거 체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설을 할게요. 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 끝나는 때이다. 일반적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에는 기간과세 세목이니까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성립 시기로 하죠. 그렇지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징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징수를 한다고 했죠. 바로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기에 성립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과세기간 끝나는 때가 아니고요. 지급하는 때,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때 성립이 되고 또 얘는 또 자동 확정되는 세목이기도 하죠. 지급하는 때 성립되고 동시에 확정이 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넘어가죠. 이제 3번.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이었죠. 아이고, 1번이었죠. 다시 돌아갈게요. 1번이 틀렸고요. 납세자하고 납세의무자의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납세자가 글자 수는 적지만 이게 납세의무자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납세자라고 하면요. 납세의무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어디가 틀렸죠? 가로 안에 문구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돼요. 연대 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라고 해서 이게 틀렸어요. 연대 납세의무자 포함이죠. 연대 납세의무자도 포함하고요.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하고요. 보증인 또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도 들어가고 원천징수 의무자도 들어가는 개념. 글자 수가 적은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요거는 중요한 용어니까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죠. 4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이죠.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있어요. 일용 근로자 계산 구조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일용 근로자가 일당 25만 원 받았으면요.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 하루당 얼마죠? 15만 원.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15만 원을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율은요. 세율은 제일 낮은 거 6% 원천징수 세율 적용을 하고요. 이거 다 원천징수 하진 않죠. 여기에 55% 깎아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온다고 했죠? 2,700원 나온다고 했죠. 2,700원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 종결.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 하루당 15만 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깎아주는 것도 일용 근로자도 존재합니다. 네,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죠. 적용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지문이었어요. 넘어가죠. 이제 5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제하의 수입에 해당한다. 자, 선적이 돼야지만 외국 물품으로 간주하는 개념이었죠. 선적 후에 다시 국내로 반입해야지만 제하의 수입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선적이 안 됐으면 그냥 국내 물품이에요. 국내 물품이기 때문에 제하의 수입에 해당하진 않죠. 선적이 된 거. 이걸 맞는 문구로 바꾸려면 선적된 물품이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선적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로 반입하는 거, 그게 제하의 수입에 해당하는 거고요. 선적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국내 물품이라 가지고 제하 수입 부분이 아니에요. 넘어가죠. 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해보죠. 옳은 거부터 체크해 볼게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은 된다. 양도소득은 이런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 그거를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맞죠?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에 등기가 돼야지만 양도소득으로 봐요. 등기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채권에 불과해요. 채권 양도는 비열거소득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등기가 돼야지만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네요. 등기되지 않은 게 아니라 등기된 걸로 바꿔야 돼요. 등기되지 않은 것을 등기된 걸로 이렇게 좀 바꿔야지만 맞는 지문으로 바뀌겠죠. 아주 예외적으로 국외자산 양도의 경우에는 뭐 등기 여부 안 따지긴 해요. 국외자산이니까 우리나라에 등기된 게 아니죠.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 여부 불문하고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를 하면 과세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구가 거주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외자산 양도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것만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거예요. 디귿 보시면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뭐죠? 부동산상의 권리예요. 부동산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거 양도소득에 포함한다로 끝나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고요.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영업권 단독으로 팔면요. 무채재산권 양도니까 기타 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영업권을 건물하고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그거하고 함께 팔면요. 그땐 주된 게 토지, 건물,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팔면 양도소득이죠. 그거랑 같이 팔면 종된 거, 영업권, 그것도 덩달아서 양도소득이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영업권만 따로 떼가지고 팔았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때는 기타 소득이 되는 케이스죠. 기타 소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맞는 지문은 하나밖에 없네요. 기억밖에 없죠. 답은 동그라미 1번. 넘어가죠. 이제 7번 법인세 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3번.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자, 요거는 현물 기부를 얘기하는 거죠. 금전 외의 자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자,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 금품은 어떤 기부금? 법정 기부금이라고 불러요. 법정이라는 표현이 지금 현재는 사라지긴 했지만 우리는 편의상 법정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요거 50% 한도 기부금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이 법정 기부금 50% 한도 기부금은요. 현물 기부를 했을 때 좋은 기부금이니까 어떻게 평가한다? 장부가로 평가해요. 장부가, 시가 나오면 안 되죠.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한다.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좋은 기부금이라고 하면 법정 기부금 하고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지정 기부금, 요게 좋은 기부금이에요. 요거는 장부가로 평가하고요. 좀 좋지 않은 기부금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지정 기부금과 비지정 기부금, 얘는 맥시멈으로 시가와 장부가 둘 중에 큰 걸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얘는 좋은 기부금이라서 장부가로 평가를 합니다. 넘어가죠. 8번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입금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다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보죠.
기억,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다. 자, 요거는 너무 쉽죠. 당초 송금이면 환입되면 입금, 당초에 송금이 아니면 환입되면 입금이 아니다 라고 했죠. 지금 보세요. 송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법인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환급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고요. 얘는 틀렸고, 니은 보시면 자본 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죽음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감자 차익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감자 차익 같은 경우에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자본금이 감소하고요. 500원 감소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주주에게 주식을 뺏어오는 감자 같은 경우에 감자 대가를 줘야 돼요. 돈 주는 게 주주에게 얼마였냐면 예를 들면 2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가 감자 차익이 되는 거죠. 나머지 회계 처리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감자 차익하고 결손금 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결손금을 퉁칠 수가 있어요. 결손금은 마이너스 이익잉여금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익잉여금 자리가 어디죠? 대변이죠. 결손금 자리는 어디예요? 차변이에요. 그 결손금을 퉁쳐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면요. 대변으로 보내야 되겠죠? 감자 차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이 있다. 그게 100원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이 감자 차익이 돼요. 감자 차익 200원이 되겠죠. 얘는 당연히 자본거래로 인한 거기 때문에 주주와의 거래에 자본거래, 요거는 입금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표현할 때 되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본 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500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주식의 소각, 죽음의 반환에 든 금액, 이게 뭐예요? 현금,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500원에서 죽음의 반환에 든 금액 200원 빼고요. 그리고 결손금 보존에 충당한 금액 이걸 빼요. 그 초과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뺀다라는 것이. 그래서 감자 차익은 500원에서 이렇게 죽음 반환에 든 금액 200원 주주에게 돌려준 거. 감자 대가 거기서 결손금 보존에 충당한 거 100원 빼면 감자 차익이 나온다. 이걸 법문구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과한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200원, 1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문구예요. 감자 차익은 자본거래니까 입금이 아니죠. 디귿 보시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외국 법인 세액 중 그 수입 배당 금액에 대응되는 것. 이게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간접 외국 납부 세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 간접 외국 납부 세액은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입금 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런 세무 조정이 일어나요. 그 세무 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입금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맞는 문구예요.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 시험에서 제일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을 보시면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채무 면제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 수중 이익이라든지 채무 면제 이익은요. 2월 결손금 발생연도 제한이 없죠. 이 2월 결손금하고 퉁칠 수가 있어요. 퉁치면 세무조정은요. 입금, 불산입, 기타 이런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맞는 거 다 고르면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 답은 보기 4번이 됩니다.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져요.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넘어가죠. 이제 9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다. 법인 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하면 계산 문제인데 암산이 되는 문제거든요. 우린 계산기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플러스 마이너스 간편한 연산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포괄손익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출발. 당기순이익, 수익에서 비용 뺀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세무조정을 가감하면 되겠죠. 입금산입, 송금부의산입, 가산조정하고요. 송금산입, 입금부의산입, 차감조정하면 돼요.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 이익이 아니래요. 뭐 보호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유무형자산 평가 차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가 올라가지고 평가 이익 잡은 거니 처분한 게 아니에요. 미실현 손익이죠. 미실현 손익인 평가 이익은 세법상으로 입금이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수익으로 계산되었다라고 하면요. 당기순이익이 수익에서 비용 빼서 구한 거잖아요. 당기순이익 안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세법은 얘가 입금이 아니니까 입금 불산입, 차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1,000만 원 입금 불산입 하고요. 세무조정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입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 토지를 증가시켰거든요. 차변 토지 1,000만 원, 대변의 평가이익 1,000만 원. 세법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토지 증가시키면 안 돼요. 자산 차이가 있죠.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런 세무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토지를 까는 거고요. 소액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0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산했다. 사택 유지비는 기억하셔야 될 게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가 업무 무관 비용이에요. 송금이 아닌 건데 이때 출자 임원은요. 소액 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분율 1% 미만인 주주를 소액 주주라고 부르죠. 그 소액 주주인 임원은요. 얘는 비출자 임원하고 취급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봐가지고 소액주주 임원이었다 또는 비출자 임원이었다 또는 직원이었다라고 하면요. 사택 유지비가 그냥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나왔죠? 소액주주인 임원이 나왔어요. 그 출자 임원 중에서도 소액주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택 유지비 회사가 내주면요. 다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비용이 지금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돼서 1억 원이 나온 건데 얘는 비용 잡힌 거 그대로 송금 인정하니까 세무조정 있다 없다? 세무조정은 없어요. 세무조정 없음. TA, 이게 세무조정 약자예요. Tax Adjustment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액주주 임원이 아니고 만약에 출자 임원인데 소액주주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면요. 지분율 1% 이상 그러면 송금 불산입 조정을 해야 돼요. 소득처분은요.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이었으면 상여가 되는 거죠. 기속자가 출자 임원. 주주하고 다른 거 겹치면 무조건 다른 걸로 소득처분.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송금 불산입 상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액주주니까 주의하시고요. 포괄손익 계약서 상에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 조합의 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다. 요거는 뭐예요? 우리사주 조합의 운영비는 우리사주 조합이 국가에서 밀고 있는 조합이라고 했죠. 좋은 조합이에요. 그 운영비 같은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보죠. 그래서 비용 잡은 거 송금 맞으니까 세무조정 있다 없다. 비용으로 잡았네? 송금이네? 세무조정 없이 끝나는 거예요. 요것도 세무조정 없이 끝나고요. 상근이 아닌 임원. 한마디로 하면 비상근 임원 얘기하는 거죠.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부당한 보수가 아니었죠. 비상근 임원도 이사회 결의할 때 한두 번 참석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여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는 줘야 되고요. 너무 과도하게 주면 부당하다라고 봐가지고 부당보수를 송금불산입 하거든요. 그런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적정 보수를 준 거고요. 얘는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송금인데 비용 계상했죠?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세무조정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평가 이익, 임의로 평가 이익을 잡은 거. 요거는 미실현된 손익이라서 입금 불산입이 들어가죠. 그럼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요. 1억에서 1,000만 원 빼서 9,000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 답은 동그라미 1번에 있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넘어가죠. 10번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 요게 답이고요. 틀렸습니다. 명의위장, 차명 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 같은 세목, 같은 과세견에 대해서 이해를 초과해서 실시할 수 있다. 자, 부분조사 같은 경우에 이런 재조사가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이런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을 통해서 탈루한 혐의, 그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런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이해를 초과해서 실시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조사를 해버리면 납세자 권리가 침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넘지 못하게 재조사는 가능하지만 이해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납세자 권리를 위한 거였다라고 하면 이해를 초과할 수 있어요. 어떤 거? 국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거였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재조사 여러 차례 해도 돼요. 납세자 권리 침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납세자에게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네 환급금이 얼마인지 좀 결정하고자 조사하는 거다라고 하면요. 납세자가 조사 더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사유의 경우에는 재조사를 여러 번 해도 돼요. 이해를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납세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납세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조사가 가능하긴 하나 몇 회를 초과할 수 없다?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정확하게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 넘어가죠. 11번 법인세의 법령상 즉시상각 의제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뭐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그럼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이건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어떤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재해가 나오더라도요. 재해를 입었는데 아예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가치가 없게 되었다. 뭐 지붕이 뭐 예를 들면 지진이 나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죠. 지붕이 없는 건물은 본래 용도로 사용할 가치가 없잖아요. 건물은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이 막 날아갔어.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러면 그때에 복구하는 거, 그거는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자본적 지출이지만 지금 뭐예요? 아무리 재해라고 해도 바람 조금 살살 불어가지고 유리가 깨졌다는 거죠. 유리 깨진 거 다시 갈았다. 유리 삽입하고 도장했다는 건 뭐야? 페인트 칠 얘기하는 거죠. 페인트 칠 그냥 좀 벗겨져가지고 다시 칠했다. 이런 건 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니에요. 자산이 되어야 되는 지출이 아니다. 그냥 단기 송금이 돼야 되는 지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게 자본적 지출이고 어떤 게 수익적 지출인지 당연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국세 징수 법령상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다 우리가 기본반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보석,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 담보로 인정된다. 틀렸죠?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은요. 열거된 자산만 인정을 해줍니다. 금전이라든지 납세 보증, 보험 증권이라든지 납세 보증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뭐 부동산도 열거가 되어 있고요. 선박 항공기 이런 게 열거가 되어 있고요. 보석이나 자동차는 열거가 안 돼 있다고 했죠. 보석이나 자동차 가치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열거된 자산이 아니라서 납세 담보로는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열거주의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열거주의. 열거되지 않은 이런 보석, 자동차는 납세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죠. 13번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이죠. 공적연금 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사적연금이 지급받은 날, 현금주의로 되어 있고요. 공적연금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예를 들기를 노후에 받는 월급이라고 말씀드렸죠. 노후에 받는 월급은 따박따박 주는 날이 있어요. 매달 25일 또는 매달 10일 이런 식으로 급여 받는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받기로 약정한 날이라고 했어요. 받기로 한 날이라고 표현되어 되고요. 지급받은 날은 현금주의로 얘기하는 거니까 받기로 한 날과 받은 날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약정주의하고 현금주의는 엄연히 다른 표현이니까 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급 받은 날이 아니고요. 지급 받기로 한 날이에요. 약정일. 사적연금이 현금주의고 공적연금은 약정주의. 넘어가죠. 14번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 요게 틀렸고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지금 뭐가 나왔죠?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달라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사업자. 사업자니까 사업 개시라든지 폐업이 과세기간에 영향이 있죠.
사업 개시 전에는 비사업자,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다가 이제 사업 개시하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폐업하면 또 비사업자가 되는 거니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거는 어느 세목?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이죠. 소득세는요. 개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일반적인 개인, 법인 아닌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죠. 개인 같은 경우에 소득이 있기만 하면 다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죠. 비사업자 개인도 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사업 개시나 폐업에 따라 영향이 없다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규정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틀렸죠. 개시나 폐업이 영향이 없고요. 어떤 경우에 바뀐다고 했죠? 죽으면 바뀌는 거예요. 사망을 하면 이제 어떤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국하면 비거주자가 된 거니까 그때는 또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출국은 해외 이민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냥 여행 가는 거 말고 해외 이민 가는 거. 자, 그런 경우에만 과세기간이 바뀌어요. 넘어가죠. 이제 15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 요게 틀렸고요.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자, 중단은 동영상에서 어떤 버튼이라고 했죠? 이렇게 생긴 버튼이라고 했죠. 이렇게 생긴 버튼이라 가지고 중단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중단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카운팅이 됩니다. 이게 중단의 사유거든요. 중단하고 정지는 다르잖아요. 정지는 동영상에서 이렇게 생긴 버튼이라고 했어요. 일시 정지. 그래서 우리가 중단하고 정지가 만약에 헷갈리면 앞에 일시라는 말을 붙이자라고 했죠. 일시 정지. 이걸 붙여서 구분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정지는 재생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멈춘 자리에서 재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단하고 정지는 달라요. 중단 사유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사유가 있죠? 중단은 걸리 위에 잠만 자고 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돈 달라라고 청구를 한 그런 사유가 들어가 있죠. 고지 하고요. 납부 고지 그리고 독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납부 고지, 독촉. 그리고 교부 청구, 압류. 이게 중단 사유죠. 돈 달라고 청구를 하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권리를 찾은 거니까 아예 앞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멸시효가 다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국세, 가산세는 제외한 5억 원 이상의 국세면 10년간 소멸시효가 카운팅이 될 건데 처음으로 돌아가요. 얘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근데 정지 같은 경우 멈춘 자리에서 다시 카운팅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어떤 사유가 있죠? 이게 지정납부기한 연장 이런 기간에 대한 게 나와요. 분납기간 또는 연부 연납기간 이런 식으로 제가 기간 붙이자고 했죠. 연장기간, 분납기간 이 기간 동안만 카운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지예요. 중단된다라고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뭘로 바뀌어야 되죠? 정지, 일시 정지가 된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넘어가죠. 이제 16번 대손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2번 요게 틀렸습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지금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부도 6개월 같은 경우에 저당권 설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손 사유는 맞죠. 그런데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예요. 결산 조정 사항. 결산 조정 사항은요. 손익 기속 시기 언제로 하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엔드로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돼요. 손비로 계상한다. 우리 법문구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런 식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 이런 식으로 짧게 문구가 끝났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는 거야. 계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얘는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라는 표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파산하고 부도 6개월이 동일하게 손익 기속 시기를
가져가요. 둘 다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동그라미 3번은 제대로 표현되어 있죠. 채무자 파산으로 해소할 수 없는 채권. 이것도 결산 조정 사항이거든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3년도에 송금을 한다. 부도 6개월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해서 신고 조정 사항처럼 손익기속 시기를 잘못 연결했죠. 틀린 지문이에요. 동그라미 1번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경우에는 신고 조정 사항이니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3년도. 이게 맞아요. 그런 거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또 동그라미 4번에 해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30만 원 이하인 채권. 이게 소액 채권이죠. 이것도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3년도에 송금으로 하죠. 동그라미 1번 빼고는 다 결산 조정 사항이 나왔습니다. 넘어가죠. 17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 자, 얘는 겸용사업자예요. 과세면세 겸용사업자가 나왔고요. 2022년 1기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이걸 물어봤어요. 확정 때 공제받을 수 없는 거. 불공제 매입세액을 물어봤다는 거, 그걸 좀 챙기시고요. 자, 불공제 매입세액은요, 일단은 하나 보이실 거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죠. 이건 공제고, 면사업 관련 매입세액, 이건 아무리 세운계약서 받아오더라도 불공제예요. 요거 챙기셔야 되겠죠? 불공제 매입세액에 요 1,000만 원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불공제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 면세, 공통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안분이 필요합니다. 안분할 때는 단기 비율 적용하는데 어떤 비율? 불공제액을 구하는 거니까 면세 비율 적용하셔야 돼요. 공급가액이 나와 있죠? 이 비율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공급가액이 500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200, 500분의 200, 40%죠. 40%. 요 비율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이 나와 있는데 20에 여기 만원 단위예요.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20만 원 곱하기 4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0만 원에 40% 하면 8만 원이 나오겠죠? 8만 원. 그럼 요 두 개를 합쳐주면 답이 나옵니다. 18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또 3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요거 안분하는 거 아셔야 돼요. 얘는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요거는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 안분하는데 이때 안분 비율은요. 단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해요. 공급가액 비율.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불공제액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요걸 적용해서 안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산 문제지만 암산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간단한 연산이 필요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넘어가죠. 18번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이고요. 이게 옳은 거고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옳은 지문부터 먼저 볼게요. 국세기본법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 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날 기한으로 한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문구가 다음날 꼭 갖고 가셔야 된다고 했죠? 다음날이 쏙 빠지면 틀린 문구로 바뀌어요.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날 그때를 기한으로 합니다. 요거는 제대로 된 문구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또 그러면 1번 수시 부과 후 추가 발생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죠? 수시 부과 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대요. 그럼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고할 필요가 없죠. 확정 신고가 면제가 돼요. 5월 달에 하는 확정 신고가 면제가 되는 대상이니까 굳이 5월 달에 확정 신고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확정 신고를 지금 하고 납부도 해야 한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틀린 지문 아시겠죠? 또 오늘 이번에 부담부 증여.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증여 부분, 순수 증여 부분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이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부분인데
요걸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4개월 이내가 아니고요. 원래 일반적인 양도 같은 경우에 부동산 양도하면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근데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 증여세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맞춰가지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도 3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개월. 그래서 얘는 3개월로 바뀌어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는 2개월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담부 증여만 증여세 신고 기한처럼 3개월로 맞춘 거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90일은 불복 청구할 때 90일이 나오는 거고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요. 며칠? 30일이죠. 30일. 그래서 틀렸습니다. 30일인지 90일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19번. 부가가치세법 영상에, 부가세법 법령상에 용역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이제 3번이고요. 이게 옳은 지문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사용 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를 걸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로 한다. 자, 요거는 선불 연회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선불 연회비는 뭐 상표권 사용하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헬스클럽 그걸 이용하게 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전부 다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하고 있어요. 발생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표 계산 같은 경우에도 발생한 부분을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초월은 산입하고 말월은 불산입하고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자, 이게 틀렸어요. 이게 조문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급시기를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되어 있어요. 영무의 제공이 완료가 되고요. 플러스로 이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때가 공급시기가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또는 이번에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수용연사 발급하고 그 수용연사 발급일부터 7일 이내의 대가를 받으면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건 아주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선발급 특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생연 발급일부터 7일 내에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 특례 요건 충족,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그럼 선발급이 인정이 되죠. 선발급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공급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세금 계산서 발급일, 그때가 공급시기예요. 지금 대가 받은 때라고 나와서 틀렸죠. 대가 받은 때가 아니라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해요. 동그라미 3번은 했고 4번 보죠.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틀렸죠.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에 원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이렇게 영무가 다 제공이 되고 나서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부분은요. 예외죠. 얘는 땡겨요. 앞으로 땡기는 규정.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요. 얘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뒤에 거를 앞으로 땡기는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기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 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번 시험에 조금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연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얘는 여러분들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필요경비 의제라고 해서 제가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의제가 적용되는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죠. 주인 없다.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알려드리는 건데, 지는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역 같은 경우에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돼요. 총수익 금액의 최소 60%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되는 거죠. 상은 상금과 부상,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원은 원작자 원고료, 이런 문의 창작 소득, 그걸 얘기하는 거고, 주택은, 이제 주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그걸 얘기하고요. 이는 인적 용역, 일시적인 인적 용역도 들어가고, 여기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은 게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금전 중에서 이제 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일하면서 받는 거니까 얘도 인적 용역처럼 60%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됩니다. 그 무는 뭐야? 무채재산권. 양도하고 대여 둘 다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되죠.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이렇게 말로 외우시면 여러분들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되는 소득을 다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지는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그리고 상은 상금과 부상, 원은 원작자 원고료, 주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는 인적 용역, 거기에 통신 판매 중개 업자를 통해서 물품 장소를 대여하고 수익 금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들어가고, 무는 무채 재산권, 양도 대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또 좀 높은 필요금비 의제를 적용해 주는 케이스가 있죠. 높은 필요금비율을 적용해 주는 경우가 제가 상금, 상금 고유통품이라고 부르거든요. 상금과 부상에서 상금, 그리고 또 상금이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것도 상금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서하 고유통품. 자, 서하 고유통품, 이거 여기 없네요. 죄송해요. 원래 주인 없다.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인데 서를 제가 안 적었어요. 죄송해요.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서하 고유통품도 필요금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죠. 지상에서 원주인 없다. 원래 주인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건데, 상금, 상금 고유통품이라고 하면 상금과 부상, 그리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소하 고유통품. 이건 필요금비 의제율이 좀 높아요. 80%에서 90%까지 가죠. 상금과 부상은 80%, 최소 80%고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것도 80%고, 소하 고유통품, 얘는 1억까지는 90%예요. 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억까지는 90%, 1억 초과분은 80%,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전체 금액의 9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보죠. 산업재산권, 이게 무채재산권이에요. 무채재산권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만 원, 실제 소요된 필요금비가 150만 원이래요. 그럼 60%, 300에 60% 때리면 180만 원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180만 원 하고 150만 원, 실제 필요금비 둘 중에 큰 거예요. 큰 거. 최소 60%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금비가 더 크면 그걸로 적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 필요금비보다 의제 필요금비가 더 크죠. 그러면 의제 필요금비를 빼면 돼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300만 원, 100만 단위로 할게요. 60% 필요금비 의제 180만 원, 이걸 빼고요. 40%만 과세가 되는 거야. 그럼 3, 4, 12 해서 120만 원 나오는 거 계산 되시죠? 문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 원고료, 원 들어가 있죠. 원작자 원고료도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됩니다. 60%. 그럼 300만 원 또 마찬가지로 300에 60% 하면 180인데 180이 실제 필요금비보다 더 커요. 더 큰 거 적용하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죠. 300에 1-60% 하면 120만 원 나올 거고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만 원. 실제 소요된 필요금비 100만 원이래요. 얘도 인적 용역이에요. 인적 용역,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필요금비 의제 60%가 적용되죠. 400만 원이고요. 400에 60% 하면 4, 6, 24, 240만 원. 실제 필요금비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의제 필요금비 60%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40%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4, 4, 16 해서 160만 원 나올 거고요. 한국의 종업원으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만 원. 실제 소요된 필요금비는 없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이걸 아셔야 돼요. 얘는 연간 얼마까지 비과세하죠? 500만 원까지 비과세하죠. 지금 500만 원 초과분이 없죠. 400만 원 받았으니까 전부 다 비과세가 되고요. 과세가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뭐 퇴직한 후에 받았으니까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인데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는 비과세. 자,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요, 필요경비 빼고 집계를 해보시면 암산되죠? 400만 원이 나와요. 답은 동그라미 2번. 그 계산 문제가 좀 나왔고요. 요런 앞글자 딴 거,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그런 거를 꼼꼼하게 잘 외우고 계신 분들은 맞추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